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오늘 문득 누군가의 베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개는 항상 곁에 있으며 가장 어두운 시간에 편안함이 되어준다. 나도 항상 누군가의 곁에 있으며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편안함이 되어주고 싶다. 나는 당신의 베개가 부럽다. 전영규 시인님의 나는 당신의 베개가 부럽다 입니다. 감정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냉장고 안 오래된 음식들에게도 다 제때가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속 감정에도 제때가 있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부끄럽고 낯설다는 변명 아래 식어가는 마음들이 있다. 전영규 시인님의 유통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요즘 계절이 매우 추운 것 같아요. 건강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감기랑 또 호흡기 질환 쪽으로 좀 많이 아픈,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또 서점에서 발견한 시집이 있는데요. 우리의 계절은 언 마음을 녹이고 시 흐르다 057. 여러 작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김보곤, 전영규, 이지인, 최은유, 이수연, 최우진. 꿈공장 플러스에서 출판한 우리의 계절은 언 마음을 녹이고 라는 시집을 읽고 있는데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시집인 것 같아요. 시집은 계절과 상관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종류들, 에세이, 수필, 인문학, 그리고 요즘은 또 경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주식 관련이라든지 그런 경제책들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겨울에 따뜻한 차와 그리고 시집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앵무새 죽이기 15화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를 시작한 지도 한참 되었는데요. 총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페이지를 좀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인 여자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용기 있는, 그렇게도 조용하고 겸손하며 존경받을 만한 흑인 한 사람이 백인 두 사람의 증언에 반대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증인석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배심원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메이콘 군의 보안관을 제외하고는 검사 측 증인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이 법정에 출대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흑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가정, 물론 그건 잘못된 가정이죠. 모든 흑인은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가정, 모든 흑인은 우리 여자들 주위에 믿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가정, 우리가 그들의 정신과 관련 짓는 그런 가정을 따르리라는 확신을 갖고 말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톰 로빈슨의 피부처럼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적할 필요조차 없는 거짓말이지요. 배심원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흑인은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흑인은 부도덕하며 또 어떤 흑인에게는 여자를 백인이건 흑인이건 말이죠. 옆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진리이지 어느 특정한 인종에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 법정 안에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고 부도덕한 짓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여자를 쳐다보며 한 번도 엉큼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경을 벗어 닦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한 아빠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아빠가 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얼굴에 결코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지만 그때는 땀으로 얼굴을 번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배심원 여러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머스 제펀스는 언젠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부 사람들과 워싱턴에 있는 행정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기 좋아하는 말이지요. 서력 기원 후 1935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문맥에서 어긋나게 사용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예는 공고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근면한 학생들을 어리석고 게으른 학생들과 같이 진급시키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며 뒤처진 아이들이 무서운 열등감에 시달릴 거라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더 많으며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며 또 어떤 부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케이크를 잘 만들며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재능을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도록 창조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라면 거지도 록펠러와 동등하고 어리석은 바보도 아인슈타인과 동등하며 무식한 사람도 어떤 대학 총장과 동등한 하나의 인간적인 제도가 있죠. 배심원 여러분, 그 제도가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법원일 수도 있고 이 엘라베마주에서 가장 말단의 치안 재판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심원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이 법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인간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 나름의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의 법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제도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법원과 사법제도를 확신하는 그런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실이지요. 배심원 여러분, 법정은 제 앞 배심원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해야만 건전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오직 배심원단이 건전한 만큼 건전하고 배심원단은 그 구성원이 건전한 만큼 건전합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증거를 감정의 동요 없이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 이 피고를 그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리라 확신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바입니다. 아빠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배심원단을 향해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대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내가 오빠를 한 대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셨어. 내 생각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딜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와 오빠를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좀 봐.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습니다. 캘퍼니 아줌마가 아빠를 향해 중간 복도를 따라 걸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줌마는 수줍은 듯 난간에 멈춰서 테일러 판사님이 쳐다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한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아줌마를 보시고는
캘퍼니아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판사님. 이 쪽지를 핀치 변호사님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재판과는 말이죠.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빠는 아줌마에게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는 봉투를 열어 읽어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이 편지는 제 누이한테서 온 겁니다. 그녀 말로는 우리 집 애들이 행방불명 되었다는군요. 정오에 나가서 지금껏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를 에드커스 그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네. 바로 저기 위쪽 흑인 발코니에 있어. 정확히 오후 1시 18분부터 저기에 있더군. 언더우드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돌려 위쪽을 쳐다보셨습니다. 잼, 거기에서 내려오거라. 아빠가 외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판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이크스 목사님을 가로질러 넘어서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빠와 아줌마가 아래층에서 우리를 맞으셨습니다. 아줌마는 화가 나 보였고 아빠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잼 오빠는 흥분해서 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아직 모른다. 아빠가 짤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오후 내내 여기에 있었던 거야? 아줌마와 함께 집에 가서 저녁 먹어라. 그리고 그냥 집에 눌러 있어. 아, 아빠 제발요.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빠 제발 판결을 듣게 해주세요. 오빠가 사정했습니다. 배심원들이 퇴장했다가 곧 다시 들어올지도 몰라. 아직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아빠의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긴 지금까지 모든 걸 들었으니 나머지를 들어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자. 너희들 모두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다. 밥을 천천히 먹어라. 그래도 중요한 대목은 놓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배심원들이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우리와 함께 기다리면 되고. 하지만 너희가 돌아오기 전에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빨리 무죄로 방면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잼 오빠가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도로 담으시고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사이크스 목사님이 우리 자리를 맡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배심원들이 퇴장하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때를 지어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는 기도를 그만뒀습니다. 오늘 밤 잡화점과 OK 카페와 호텔이 꽤나 북적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녁밥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캘퍼니 아줌마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너희들 모두 혼쭐 나야 돼. 애들이 그런 걸 몽땅 듣고 있었다니. 미스터 잼, 여동생을 그런 재판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알렉산드라 고모님이 하시면 기저초풍하실걸? 아이들이 듣기에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가로등 불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 아래를 지나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아줌마 옆모습을 힐끔 봤습니다. 미스터 잼, 난 그래도 네가 분별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맙소사, 그애 네 동생이잖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그게 어디 제정신으로 할 행동이야? 나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정리하려면 아마 몇 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줌마가 그토록 아끼는 오빠에게 야단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녁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오빠는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입 다물어. 부끄러워서 목을 매듯 시원찮은 주제에 웃어대고 있으니 원. 아줌마가 화를 내며 꾸짖는 바람에 오빠는 조금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변호사님 혼내지 않으시면 나라도 혼내줄 테야. 집으로 어서 들어가! 라고 외치며 현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빠는 빙그레 웃으며 들어갔고 아줌마는 딜도 함께 저녁을 먹어도 좋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레이첼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려. 아줌마가 딜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다 나그셨어.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머리디언을 돌려보낼 거야. 알렉산드라 고모가 우리를 맞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아줌마가 말하자 고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돌아와도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고모는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저녁을 드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접시에 담긴 음식을 이리저리 옮기며 처량하게 바라만 보시는 동안 아줌마는 오빠랑 딜이랑 내게 거칠게 음식을 많이 담아줬습니다. 아줌마는 우유를 따르고 감자 샐러드와 햄을 접시에 나눠주면서 다양한 어조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투덜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천천히 먹어 하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이크스 목사님이 우리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또한 법정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우리가 자리를 비울 때와 똑같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배심원단 자리가 비어 있었고 피고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테일러 판사님도 자리에 안 계셨지만 우리가 자리를 잡자 돌아오셨습니다. 거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네. 잼 오빠가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이 퇴장할 때 몇 사람만 움직였단다. 아래층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저녁을 가져다 줬고 여자들은 갓난아이들을 먹였지. 사이크스 목사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배심원단이 퇴장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됐어. 핀치 변호사, 길머 검사 두 분이 뭐라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셨고 테일러 판사님은 배심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셨단다. 재판장님은 어땠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재판장님 잘 하셨지. 난 조금도 불만이 없지. 그분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니까. 배심원들에게는 이렇게 믿으면 이런 판결을 내리고 저렇게 믿으면 다른 판결을 내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단다. 내 생각엔 재판장님은 약간 우리 쪽으로 기우시는 것 같아. 사이크스 목사님은 머리를 긁적거리셨습니다. 오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근데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들은 진술을 두고 어떤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오빠가 재치 있게 대꾸했습니다. 미스터 잼, 그렇게 확신할 순 없어. 난 지금껏 어떤 배심원들도 백인을 제치고 흑인이 이기도록 판결 내리는 걸 보지 못했거든. 하지만 오빠는 사이크스 목사님 말에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는 강간관련법에 대한 오빠의 견해와 함께 증거를 장황하게 재검토해봤죠. 만약 그녀가 그에게 몸을 허락했다면 그건 강간으로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강간이 성립하려면 그녀의 나이가 많아도 18살이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엘레바마 주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메이엘라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야 했고 폭력에 의해 꼼짝없이 짓눌리고 될 수 있으면 정신을 잃을 만큼 구타당해야 했습니다. 18살보다 적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범지기 소풍입니다. 미스터 잼, 나이 어린 숙녀들이 듣기엔 점잖지 못한 내용인데 사이크스 목사님이 오빠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스카웃,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 그렇지? 아니야, 하나도 안 그래. 오빠가 말하고 있는 거 싹 다 알아듣고 있어, 나는. 오빠가 입을 다물고 다시는 그 화제를 꺼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 말이 잘 먹혀든 듯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8시가 되어가는구나. 아래층을 내려다보니 아빠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고 느긋하게 걷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창가를 지나 배심원석 쪽에 있는 난간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난간 안쪽을 들여다보고 판사석에 앉아 계신 테일러 판사님을 살펴보고 나서는 처음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 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여 내 인사에 답하고는 다시 걸어다니셨습니다. 길머 검사님은 창가에 서서 언더우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법원석의 버트 아저씨는 책상에 두 다리를 얹어놓고 편하게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에 참석하고 있는 법원 사람들만이 아빠, 길머 검사님, 그리고 곤히 잠들어 있는 테일러 판사님, 버트 아저씨 말이죠. 오직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법정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갓난아이 하나가 성마르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른들은 마치 교회에 나온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흑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참을성 있게 앉아 있거나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법원 시계가 긴장을 하며 힘겹게 준비를 한 뒤 뼈가 떨릴 정도의 큰 소리로 8번 울렸습니다. 법원 시계가 11번 울릴 무렵엔 나는 거의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잠을 쫓다 지친 나머지 사이커스 목사님의 푸근한 팔과 어깨에 기대 잠깐 선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고 아래층을 내려다보며 사람들 머리에 집중해 깨어 있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대머리가 16명, 빨간 머리로 통할 만한 사람이 14명, 갈색과 검은색 중간 정도에 속할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오빠가 살짝 심령 연구에 빠졌을 때 설명해 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빠 말로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경기장을 가득 채울 사람들만큼이요. 숲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어느 한 가지 일에만 정신에 집중하면 그 나무에는 저절로 불이 붙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래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톰 로빈슨이 풀려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피곤하다면 아마 별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딜은 오빠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달콤하게 잠들어 있었고 오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아? 내가 오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게 진짜 그런 것 같네. 오빠가 기쁜 듯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근데 오빠 말투대로라면 5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가 잘 이해 못한 일도 있어. 나는 너무 피곤해 입씨름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상당히 정신이 또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머릿속에 조금씩 스며들어 오던 그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 거니까요. 지난 겨울에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더운데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느낌이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법정 안의 공기가 마치 2월의 추운 아침과 똑같아졌습니다. 앵무새가 침묵을 지키고 모디 아줌마네 새집에서 목소들이 망치질을 멈추며 이웃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레들리 아저씨네 집의 문처럼 굳게 닫혀있는 바로 그런 아침 말이죠. 누구를 기다리기로 하듯 길거리는 인적이 뚝 끊긴 채 텅 비어 있었고 법정하는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름밤은 한겨울 아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헥테이트 아저씨는 긴 장화를 신고 점퍼를 입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빠는 조용히 서성이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의자 아래 가로대로 한 발을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테이트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빠는 한 손으로 허벅지를 천천히 문지르고 계셨고요. 테이트 아저씨가 금방이라도 핀치 변호사님 해치우시죠 하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테이트 아저씨는 권위가 실린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재판이 곧 속개될 예정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아래층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테이트 아저씨가 법정에서 나가 톰 로빈슨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톰을 아빠 옆에 있는 그의 자리로 안내하고는 아저씨도 그 옆에 섰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몸을 곧게 펴고 앉아 텅 비어있는 배심원석을 바라다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배심원들이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처럼 돌아오는 모습이 비몽사몽간에 보였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오직 변호사의 아이만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아이만이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빠가 길거리로 걸어 나와 소청을 어깨에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기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줄곧 지켜보다가 총의 탄환이 한 발도 장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당혹감 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배심원도 자기가 유죄라고 선고한 피고를 쳐다보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이 법정의 배심원들도 들어와서는 어느 한 사람도 톰 로빈슨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대표가 종이 한 장을 테이트 아저씨에게 건넸고 아저씨는 그것을 서기에 건넸으며 서기는 다시 그것을 판사님께 건넸습니다. 나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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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나는 오빠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꽉 붙잡고 있는 오빠의 두 손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죄라는 한마디가 마치 어깨 위에 꽂히는 날카로운 비수인 듯 오빠는 어깨를 움찔거렸습니다. 테일러 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손에 의사봉을 들고 계셨지만 아직 쓰시진 않았습니다. 아빠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가방에 밀어 넣으시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고요. 가방을 찰칵 닫고는 법원 서기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씀하신 뒤 길머 검사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고 나서는 톰 로빈슨에게 가서 뭐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아빠는 의자에 걸어둔 웃옷을 들어 어깨에 걸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문을 통해 법정을 나오셨습니다. 지름길로 집에 가시고 싶은 듯 했습니다. 남쪽 출구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중간 복도를 따라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아빠가 문 쪽으로 걸어가실 동안 나는 아빠의 정수리를 쫓았습니다. 아빠는 위쪽을 올려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내 몸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쓸쓸하게 복도를 따라 걷는 아빠의 모습에서 마지못해 눈을 돌렸습니다. 질 루이지앙? 나는 주위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반대편 벽 쪽의 발코니의 흑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이크스 목사님의 목소리가 테일러 판사님의 목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짐 루이지앙 어서 일어나거라. 지금 변호사님이 나가고 계시단다. 이번에는 잼 오빠가 울 차례였습니다. 기뻐하는 군중을 헤치고 나오는 동안 오빠의 얼굴은 화가 나 흐른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아빠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광장 모퉁이로 가는 내내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가로등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조끼 단추는 잠겨 있었고 옷깃과 넥타이도 다시 단정하게 매여 있었으며 시계줄도 반짝거렸습니다. 아빠는 다시 전의 냉정한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빠, 이건 옳지 않아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잼, 내 말이 맞아. 이건 옳지 않지. 우리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알렉산드라 고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모는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그 안에 코르셋을 입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안 됐어요. 고모가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를 오빠라고 직접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잼 오빠를 힐끗 봤지만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아빠를 올려다보고 나서 바닥을 쳐다봤고 나는 오빠가 톰 로빈슨의 유죄 판결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괜찮은 거죠? 고모가 오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 잼에게는 조금 힘겨웠을 거야. 아빠는 대답하시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만 가서 자야겠어. 혹시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깨우지 마. 무엇보다도 먼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 애들을. 알렉산드라, 이곳은 이 애들의 고향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이런 식으로 해왔어.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편이 더 좋지. 아니 그렇다고 법원에까지 가서 뒹굴 필요는 없잖아요. 성교의 차 모임이나 메이콘 군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에디커스 오빠. 알렉산드라 고모의 두 눈에 걱정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난 오빠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리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고 있지 않아. 다만 피곤할 뿐이지. 자러 가야겠어. 아빠, 잼 오빠가 우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문간에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어. 전에도 그랬고 오늘 밤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또다시 그럴 거야.
그럴 때면 오직 애들만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구나. 그럼 잘 자거라. 하지만 아침엔 모든 일이 늘 나아지는 법입니다. 아빠는 보통 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모빌 레지스터 신문을 읽고 계셨고 바로 그때 우리가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졸음이 묻어나는 입술로 물으려고 애쓰는 그 질문이 오빠의 아침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갈 때 아빠가 오빠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상고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면 돼. 맙소사. 캘퍼니아 이게 다 무슨 음식이지? 아빠는 접시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톰 로빈슨의 아버지가 이 닭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요리했습니다. 고맙게 잘 먹겠다고 전해줘요. 백악관에서도 닭고기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텐데. 아니 이건 또 뭐야. 고기말이 요리예요. 저 아래 호텔에서 에스텔이 보내온 겁니다.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눈이 희둥그레진 채 아줌마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오셔서 부엌에 있는 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따라 나갔습니다. 부엌 테이블에는 가정 모두를 파묻고도 남을 만한 음식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며 토마토며 콩이며 심지어는 머루까지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금에 절인 족발 한 그릇을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너희들 고모가 이걸 먹는 거 허락할까? 캘퍼니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보니 뒤쪽 계단 주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들은 변호사님께서 하신 일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저들이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빠는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분들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요. 요즘처럼 너무나 어려운 때에 아빠는 부엌에서 식당으로 돌아가셔서 알렉산드라 고모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모자를 쓰고 읍내로 나가셨습니다. 딜이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캘퍼니 아줌마는 아빠가 건드리지도 않으신 아침을 식탁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딜은 토끼처럼 냠냠거리며 어쩌녁 일에 대해 레이첼 아줌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털어나왔습니다. 만약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에디커스 핀치 변호사일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모한테 말씀드리고 가는 건데 그랬어. 닭다리 하나를 뜯으며 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별 말씀 안 하셨어. 지난밤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걱정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는 거야. 보안관더러 찾아달라고 하려 했지만 보안관도 그 법정에 가 있었다고 말이야. 딜, 이모에게 말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건 이젠 좀 그만해. 그래봤자 네 이모 화만 돋을 뿐이야. 오빠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딜이 참을성 있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얼굴이 새파래질 때까지 내가 어딜 갈 건지 말씀드렸지. 이모는 뱀을 너무 많이 보시는 거야.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술을 드시거든. 그것도 2잔 가득 따라서. 내가 알아. 전에 봤거든. 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어린아이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그건 말이다. 냉소적인 말투거든. 알렉산드라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전 냉소적인 게 아니에요, 고모님. 진실을 말하는 건 냉소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말투는 그래. 오빠는 고모를 향해 두 눈을 반짝이고는 딜에게 말했습니다. 자, 가자. 그 롤러스케이트 갖고 가도 좋아. 우리가 현관에 나갔을 때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모디 에키스 아줌마와 에이브리 아저씨에게 바쁘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를 돌아보시고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잼 오빠는 들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무기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난 어른들이 형을 쳐다보는 눈빛이 싫어. 마치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듯한 느낌이 들게 해. 딜이 말했습니다. 모디 아줌마가 오빠더러 와보라고 외치셨습니다. 잼 오빠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래. 딜이 말했습니다. 스테퍼니 아줌마의 코가 호기심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법정에 갔느냐고 묻고 싶은 거였죠. 아줌마는 우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흑인 발코니에 있었다는 소문이 오늘 아침 읍내에 파다하게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빠가 우리를 그곳에 세워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너무 가까이 지켜본 것은 아닌지,
스카웃이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빠가 무참히 깨치는 꼴을 보고 우리가 화내지 않았는지 등을 말이죠. 스테퍼니 입 다물고 있어. 모디 아줌마의 말투에는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침 시간을 모두 이렇게 현관에서 보낼 수는 없지, 젠 핀치. 내가 널 부른 건 너랑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지 않았을까 해서였어. 그 케이크를 만들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단다 나는. 그러니 안 먹겠다고 하지 말거나 스테퍼니. 그럼 이만 쉴래? 에이브리 씨도 또 봬요. 모디 아줌마의 부엌 식탁에는 큼직한 케이크가 하나, 작은 케이크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는 원래 3개 있어야 했습니다. 뒤를 깜빡한 것은 아줌마답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색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줌마가 큰 케이크에서 한 조각을 잘라 오빠에게 주실 때에야 비로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모디 아줌마가 자신에 관한 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부엌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세상 만사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진 않아. 집안에서 모디 아줌마는 무언가가 길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마다 을의 무릎 위에 손가락을 펴고 의치를 다시 고정시키셨습니다. 아줌마는 마침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난 다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신해 유쾌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 아빠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분이시거든. 예, 그렇군요. 오빠가 소리를 냈습니다. 내게 네, 그렇군요 라고 말하지 마라. 오빠의 체념적인 말투를 알아듣고서 모디 아줌마가 대꾸하셨습니다. 너는 아직은 나이가 어려. 내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할 거야. 오빠는 반쯤 먹은 케이크를 쳐다보고만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에고차 안에 들어있는 번데기 같아요. 정말이에요. 따뜻한 곳에서 포근히 감싸인 채 잠들어 있는 어떤 것 말이에요. 메이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전 늘 생각했어요. 적어도 겉으론 그렇게 보였거든요.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란다. 우린 좀처럼 기독교인이 되기를 강요받지 않지만 강요받을 땐 우리한테는 너희 아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오빠가 슬픈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면 놀랄걸? 그게 누군데요? 오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 읍내에서 조금이라도 톰 로빈슨을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그랬냐고요? 우선 너희 아빠의 흑인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테일러 판사님 같은 분도 있고 핵 테이티 씨 같은 사람도 있지. 잼, 그만 먹고 생각 좀 해보거라. 테일러 판사님이 그 청년을 변호하도록 너희 아빠를 임명하신 게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지 않았니? 테일러 판사님이 너희 아빠를 임명하신 데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는 걸 말이야.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임명하는 관선 변호사는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는 메이콩 군의 가장 신출내기 변호사 맥스웰 그린 아저씨가 맞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맥스웰 그린 변호사가 마땅히 톰 로빈슨의 사건을 맡았어야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 모디 아줌마가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지난밤에 난 현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 너희 모두가 인도를 따라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단다. 에티커스 핀치는 이길 수 없어. 그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런 사건에서 배심원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변호사야. 그러면서 나는 또 이렇게 혼자서 생각했지. 우리는 지금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야. 아기 걸음마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진일보임에는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기독교를 믿는 어떤 판사들, 어떤 변호사들도 이교도적인 배심원들을 꺾을 수는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대로 오빠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네 아빠의 뒤를 이어 해야 할 일이지. 모디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디 아줌마네 집에 새로 만든 멋진 계단을 내려와 햇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이브리 아저씨와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인도 아래로 걸어갔다가 스테퍼니 아줌마네 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레이첼 아줌마가 그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크면 어릿광대가 될 거야. 딜이 말했습니다. 오빠랑 나는 발걸음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래, 맞아. 광대가 되는 거야. 웃는 것 말고는 사람들에 대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서 서커스단에 들어가 허파가 터지도록 실컷 웃을 거야. 딜이 말했습니다. 딜, 넌 지금 반대로 알고 있는 거야. 광대는 언제나 슬퍼. 그들을 보고 웃는 건 관객이란 말이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새로운 종류의 광대가 될래. 무대 한가운데 서서 관객들을 쳐다보고 웃을 거야. 저기 좀 봐. 딜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게 분명해. 레이첼 아줌마는 벌써 그러고 계시잖아. 딜의 말이 맞다는 듯 스테퍼니 아줌마와 레이첼 아줌마가 우리들에게 힘차게 손을 흔들어 대고 계셨습니다. 아, 맙소사. 저걸 보지 못했다면 서운할 뻔했어.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브리 아저씨는 계속 재채기를 해대시는 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됐고 우리가 다가가자 인도에서 거의 날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스테파니 아줌마는 흥분해서 몸을 부르르 떨고 계셨고 레이첼 아줌마는 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뒷마당에 가서 꼼짝 말고 있어.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레이첼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여쭤봤습니다. 아직 듣지 못했어? 읍내 온통... 바로 그 순간 알렉산드라 고모가 문간에 나와 우리를 부르셨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스테퍼니 아줌마가 말해주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밥 6월 아저씨가 우체국 모퉁이에서 아빠를 붙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는 평생에 걸리더라도 아빠를 해치우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밥 6월이 씹는 담배를 씹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아빠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에 따르면 아빠가 막 우체국을 나서려는데 6월 아저씨가 다가와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스테퍼니 아줌마는 아빠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는 서 있었고 6월 아저씨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어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되풀이할 때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있었으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고요. 지트니 정글 슈퍼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전쟁인지 참전한 적이 있는 제대 군인의 6월 아저씨는 아빠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너무 잘나서 나하고는 싸우기도 싫단 말이지 이 더러운 깜둥이 애이나 하고 내뱉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빠가 그렇지요. 싸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소이다 하고 대꾸하더니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느긋하게 걸어가시더라고 스테퍼니 아줌마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아빠가 가끔씩 그렇게 무뚝뚝해지는 건 알아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랑 나는 그 이야기가 조금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아빠 한때 군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였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말했습니다. 스카웃, 아빠는 총 같은 거 갖고 다니지 않으실 거야. 일단 총도 없잖아. 그날 밤 감옥 앞에서도 총을 안 갖고 계셨어. 총을 갖고 있는 건 누구나 자기를 쏘도록 유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 총 한 자루 빌리라고 말씀드려야겠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딜은 아빠의 훌륭한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6월 아저씨가 아빠를 살해한다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될 뿐더러 알렉산드라 고모 혼자서 우리를 맡아 키우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땅에 묻히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모는 캘퍼니 아줌마를 해고할 거라고요. 오빠는 내가 계집애처럼 울고불고 애원하면 먹힐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늘 하던 놀이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은 채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아빠는 우리가 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오빠에게 새로 나온 미식축구 잡지 한 권을 사주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 하셨습니다. 오빠가 그냥 획획 넘겨보고 옆에 던지자 아빠가 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빠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월 아저씨 때문이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아빠가 걱정돼서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빠가 그 아저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빠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조치 말이냐? 치안 감호 조치로 묶어두기라도 해야 할까? 어느 누가 아빠를 해치우겠다고 했으면 그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의도가 있었을 게다. 하지만 잠깐만이라도 한번 밥 유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라. 그 재판에서 나는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신뢰마저 깡그리 없애버렸거든. 물론 그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 말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하겠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란 늘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협박하는 것으로 메이엘라 유월에게 할 매질이 한데 줄어든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느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하고 그 대상이 그 집에 가득한 애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되는 편이 낫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잼? 그러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말씀을 하시는 동안 알렉산드라 고모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밥 유월을 무서워할 거 하나 없다. 그날 아침 그 사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렸으니까. 에드커스 오빠 그렇게 확신할 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보복하려 할 테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잖아요.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드라, 유월이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꿍꿍이송이 있단 말이죠. 내 말을 믿어도 좋을걸요? 메이콤에서는 어느 누구도 꿍꿍이 짓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 뒤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어느새 하루하루 지나갔고 우리는 그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빠는 상급 법원에서 그 사건을 재심할 때까지는 톰 로빈슨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톰은 풀려나거나 적어도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지금 그는 이곳에서 1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체스터군의 엠필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톰의 부인과 애들이 그를 면회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지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앵무새 죽이기 15화를 들으셨습니다. 톰 로빈슨의 재판의 첫 판결은 유죄로 판결이 났나 봅니다.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회차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법원 모니터링을 갈 때도 있고 재판 지원을 갈 때가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현장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배심원석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고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